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손오공입니다. 손상원의 우아한 공연 이야기. 오늘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영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장애 예술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원에 대해서 사실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계자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본인 소개와 그다음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이음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연장이 있는데요. 모두예술극장이라는 공연장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추진단장으로 있는 오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기관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인데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 벌써 8년 차, 9년 차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로에 가시면 해화역에 이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장애인 예술 사업이 점점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다른 성격의 사업들이 이제 늘어났고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모두 예술극장까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많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맞겠죠? 맞죠? 네. 사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학로의 이음센터라고 이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데일까? 다들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2015년에 이제 위탁 사업식으로 이제 이음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했을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연습실, 무슨 회의 공간, 공연장 없었죠. 그래서 없죠. 지원을 해줘도 갈 곳이 없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럼 이음센터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2016년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연습실이 있고 조그마한 갤러리, 그리고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있고 임대를 해주고 대관을 해주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애예술가들은 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또 힘들고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하면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걸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죠. 문체부에서는 머리가 좀 아팠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이제 검토가 되면서 지원이 조금씩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도부터는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관되면서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 20억 원 정도 되는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70억 정도로 이제 규모가 좀 커졌죠. 네,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 아니면은 그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예술 행위를 하고 또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는 사회적으로 그 정도는 성장을 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저희 여기 와 있는 이음센터는 이제 대학로에 있고 여기 모두예술극장에 오늘 왔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와봤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극장을 뛰어넘는 것인 것 같아요. 우선 이 모두예술극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놓는 취지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의미, 이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두예술극장 전체를 직접 처음부터까지 다 직접 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하신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는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조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집에서 TV 보시고 영화 보시고 이런 것이 문화생활의 여가생활의 대부분이었는데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예술 향유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 예술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단이고 슬로프도 없고 그리고 장애인석이 있지만 그걸 가서 본인이 볼 수 있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지금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미리
알고 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 알듯말듯한 이제 소개글 몇 줄 읽고 갈 수가 없죠, 그분들이. 그리고 뭐 청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가서 저걸 볼 수나 있는 건지 그런 정보가 아예 닫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콘텐츠적으로 그 정보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죠. 창작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고요. 그런 취지가 뭐 일파만파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고 문체부에서도 아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처음에 반대를 하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신 분이 또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반대가 그러면 이 모두예술극장 같은 걸 지으면 장애예술가들은 거기서만 활동하란 말이냐. 다른 곳에서는 그럼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냐. 네네. 그래서 다른 곳이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국에 있는 한 300여 개의 공연장을 개선을 하려면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런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점차 확산시켜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합의가 만들어져서 2020년에 이제 예산이 마련돼서 21년부터 한 3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개념이었는데 쓰고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나 요즘에 이제 재해가 많았잖아요. 건축물에서 네. 허가나 이런 것이 까다로웠고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 시설이 기존 건물에 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허가 과정도 되게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2년 반 정도 설계부터 연구부터 해서 이제 건립까지 이렇게 해서 2년 반 걸려서 작년 10월에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극장을 이제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 너무나도 공감되는 게 그 뭐 규정상으로는 저희 이제 새로운 건물의 공연장을 지을 때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방 설비도 점검을 받지만 장애 시설 점검도 받아요. 그럴 때 실제 장애인 분이 오셔서 그 환경을 체크를 하시고 개선 사항을 요청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개선을 했지만 아까 말씀 들으면서 뜨끔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그 취지대로 계속 유지가 됐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애인석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장애인석이었느냐. 예, 실제로 운영되면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 저도 죄송함이 좀 드는데요. 이 건물이 예를 들면 200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때만 해도 수동 휠체어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로프도 좁고 커브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동 휠체어 타시거든요. 전동 휠체어가 그 커브를 못 돌아요. 장애인 편의 시설인데 장애인이 접근 못하는 시설이 된 거죠. 아마 지금 있는 공연장들, 대부분의 공연장들, 전시장들이 그런 고충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다 있어요. 앞으로 들어가는데 돌 수가 없어요. 이 전동 휠체어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규제가, 그러니까 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고 바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 모두예술극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 여기가 공연장이었고 아마 서울 시내 공연장 중에 그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증이 그럼 이 극장을 설계하시면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장애 예술가 아니면 장애인 관객들을 특별히 배려한 설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모두예술극장은 3계층으로 된 극장인데요. 각 층마다 무단차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 무단차. 예. 단차라고 하면 2cm를 얘기합니다. 1cm까지는 무단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cm가 넘어가면 전동 휠체어가 자력으로 못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cm 이하로 대신에 이제 극장 내부에 들어가서도 객석부터 조정실 모든 곳, 분장실까지 그런 걸림이 없이 도움 없이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휠체어가 편하면 다닐 수 있으면 보행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의외로 많이 걸려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무단체 공간은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되는 공간이어서 1차 목표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편의시설이라기보다 공간이 쾌적해야 됩니다.
걸림이 없고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 힘들다거나 화장실을 찾기 너무 힘들다거나 계단이 너무 이제 있어서 접근하기 불편하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한데 저희는 안내견이 오면 안내견이 있을 때가 보통 없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예약을 하시면 자리를 2개 드려요. 그래서 안내견이 옆에 앉을 수 있게.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보완이 된 거죠. 기존의 시설이돼 거기에 이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이제 매뉴얼들이나 운영 방안들을 만들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가는 거고 극장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뭐 청각 장애인이 있건 없건 자막으로 안내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고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꼭 청각 장애인이 아니어도 뭐 고령층이라든가 조금 이제 극장에 오시면 어리동절 하시잖아요, 보통. 그쵸.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콘텐츠 서비스적으로 다 보완을 이제 여러모로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접근성 매니저 저도 최근에 듣기 시작한 역할이에요. 이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이 이 극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접근성 매니저 이제 낯서실 텐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이 극장을 세울 때 네. 이게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쵸.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좋겠다. 그리고 무단차 공간이다. 장애인들이 이제 도심에서 멀어지면 안 되니까 네. 도심 한가운데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골라서 이 극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시겠다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모르시고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공연장에 익숙치 않으신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같은 곳에서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각장애인들 안내인데요. 지하철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 이제 시각장애인 오시면 화장실을 안내한다든지 안내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역들이 있습니다. 네네. 주로 도심에. 저희는 극장에 오실 때 처음에 예약하실 때부터 제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서비스가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연장에 오셔서 관람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안내를 해드려요. 쉽게 말하면 지하철역에 도착하시면 전화를 받고 안내원이 나갑니다. 오. 그분이 가실 때까지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접근성 네네. 매니저고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이 단체로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쉬운 안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장애인들이 관람을 할 때 도와드리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안내원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설명을 듣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막 소름 돋죠? 막 감동스러워. 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도 생기고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관심이 될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왜 이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화두가 되고 관심이 있는 걸까? 예.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제성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네. 그런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또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예술 지원이 가능하니까 장애인들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사실 재미있는 게 제가 2017년쯤에 문화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 예술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의 정책으로 그게 채택이 안 될 때였어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7년도에 예.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예술이지 장애인 예술이 뭐 다를 게 있냐 이런 인식이었고 근데 그게 한 4, 5년 뒤에 그쵸. 장애 예술이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재미있게도 그 말을 용어를 정책적으로 쓰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두세 나라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영국, 호주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래요. 일본도 없습니다. 장애 예술이라는 표현이. 프랑스의 좋은 작품이 하나 와서 프랑스 예술가랑 얘기를 했는데 장애 예술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대요. 장애인 예술가는 많아요, 실제로. 그런 용어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중앙 집권적 문화 정책, 예술 정책을 펴왔던 나라고 영국이랑 비슷합니다. 아, 네. 영국은 그래서 예술 정책에 장애인 예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는 거죠. 네. 중앙 집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가능한 그 정책의 형태가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네. 예외적인 사태고, 그래서 여기까지 결실을 맺은 것은 이런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정책적 환경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환경, 사회적 분위기가 다 이제 종합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기해합니다. 프랑스나 어. 호주나 이런 해외 공연 단체들이 와서 보고, 아니 이런 시설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약간 지금 복잡해졌는데 몇몇 나라 외에 장애예술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외의 나라들은 그냥 같은 예술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엔 10년 전에 에이브라타라는 그런 운동이 저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었어요. 네네. 그거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장애인도 잘한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예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혜적 관점이라든가 문화복지적 관점이 아니고 장애인 예술이 독특한 감수성과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낸다라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고, 네네. 그거에 국가에서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자를 위한 어떤 혜택이 아닙니다. 복지 지금.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거 이만큼 중요할 수 있고 믿고 밀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이 똑같은 예술이다, 안다. 근데 육성을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있으면 이제 약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성장할 수 있는 네, 기반이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장애인 예술, 이런 소수자 예술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 정책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결정인 거죠. 네. 네. 그것에 해외에서 놀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해외를 조금 더 가보면 뭐 영국은 비슷하게 분류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극장이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있나요? 세계 최초의 장애예술 전연 공연장 이런 표현은 네네. 조금 이제 스노비즘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규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네. 민간한테 임대를 해주고 장애인들끼리 작업을 잘 해라 이런 극장들은 영국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애인 표준 공연장 또는 이런 뭐 접근성이 뛰어난 공연장이라 부르기는 애매한 게, 그런 창작자들이 모여서 그룹핑으로 하는 곳이지 대중적인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공공성 있는 극장으로서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예전에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장애 예술가들의 그 독특한 예술성으로 나온 결과물들,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정말 훌륭한 예술가들이 장애 예술가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국내에 그런 사례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떤지, 그러면 실제 해외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 장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예술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 뭐 미학적 성취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래서 몇 작품을 정말 뛰어난 작품을 보고 좋은 예술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열망이 있는 예술가들이 많았고, 이게 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냐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질주하는 정책, 아우성 치는 현장, 이런 표어가 있었잖아요. 네. 정책이 먼저 드라이브를 거니까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해서 막 기회는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장애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기도 한 거는 맞거든요. 맞아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이 뭐냐라는 모델들은 지금 발굴 중이고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참여 중인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극복서사라는 테마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만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극복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술에도 똑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게 안 되지만
노력을 하면 비장애인만큼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예술적으로 보면 높은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네. 같은 예술가들이 보기엔 네. 예술로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같은 걸 꼭 주장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좋은 예술이 있다고 모든 예술가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한계 같은 게 분명 현장에도 있고 네.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작가들이 드디어 그런 네. 강박관념 같은 것도 없이 정말 예술가로서 성장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모두 예술국장이 사실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뭐 하려고는 합니다. 하려고는 하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장애 예술가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잘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좋은 예술가들 작업들을 소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좋은 작업이 뭐냐라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고유의 감수성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만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이런 거야라고 주장한다기보단 시각이 없다, 청각이 없다, 또는 이제 이동성이 약하다 이럴 때 그 안에서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관이 다릅니다, 조금 어떤 면에서. 그걸 고유의 어떤 감각으로 활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너무 이제 아름답고 충분히 감동을 주고 공감을 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무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를 빼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처럼 이제 감각을 하고 시각적 결여를 되게 보면 은폐할 수 있는. 내가 잘 움직이질 못하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가져가고 예술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삶의 중요한 경험인데 그걸 바탕으로 창작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그런 삶을 유지해가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을 온전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약간은 스스로들 조금 지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준치를 비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기준치를 주게 되면 본인의 활동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장애인의 저만큼을 내가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는 무시되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고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예,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전히 감수성을 펼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가 잘 안 보여. 그런데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를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 네. 쪽에서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면 배려를 못 하거든요. 저희가 작업할 때는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청각장애인분들한테는 통역을 붙이거나 어떤 식으로 하고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심지어 같이 암전 체험도 하면서 같이 창작진들이 네.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해나가게 되니까 그 경험이 담기던 안 담기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보이는 것처럼 해야 되거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장애가 어떻게 보면 삭제된 거죠. 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작업이나 장애를 포용하는 어떤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환경이 제공되는 거고 거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들을 그게 담겨 있음에도 좋은 작품들 저희는 받고 그런 부분 작품들을 이제 극장에 저희가 초청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술가들도 그렇지만 관객들도 어쨌든 그런 인지를 높이고 차츰차츰 적응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니겠다. 막 보통 이런.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공연을 한 대여섯 편을 네. 지금까지 작업을 해서 네. 10월부터 한 12월까지 보여드렸는데 뭐 뮤지컬처럼 대중적인 네, 형태도 네. 있고 정말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추상적 무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장애인들 공연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그거를 생전 처음 보신 관객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전문가야라고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반응이 정말 양극화됩니다. 이게 공감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다라는 분이 계시고 네네네. 난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표현하세요. 진짜요? 예. 네, 같은 네. 자리에서 네. 저랑 다른 그런 작품을 봤을 때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이 장애인 예술의 작업을 보고는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를 저희도 목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더 경험을 하고 조금은 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네. 반응이 충격적이네요. 예. 네. 관객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봤던 어떤 예술 활동의 기준치가 사실은 있겠죠. 관객 입장에서. 예.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애예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로 보여지는 다른 예술의 세계 깊이 아니면은 거기에 진정성 이런 것들로 다르게 접근하는 작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음이 충분히 거부감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익숙하지 않죠. 네. 장애인의 신체성, 네. 어떤 뭐 언어 장애에 가신 분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 뭐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 형태를 뭐 자주 보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장애인들은 항상 어떤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보호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빠져 있거나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마주하게 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들도 똑같은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겪고 있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지를 많이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그 세계로 들어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우리 이래야지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제 이런 양극화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장님 덕분에 그 워크숍을 한번 했었죠. 이음센터에서. 근데 사실은 거기서 배운 제일 큰 교훈은 기다림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식당 가면 뭐 음식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비장애인들과 작업을 할 때는 의사소통에 굉장히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려 하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옆에서 수어로 통역을 하고 그걸 이해하시고 다시 수어로 얘기하고 그걸 말로 듣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중증장애 있으셔서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그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할 동안의 시간, 처음에는 당연히 배려해야지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근데 옆에서 수호하시는 분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다리셔야 된다고. 근데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네. 그 일상의 속도가 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인데 장애인들은 그 속도를 보면 이제 벅차니까 놔버리거든요. 안 네, 쫓아가고 네, 네, 네. 같이 안 하고. 네. 근데 그걸 배려해주면 들어오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모든 창작 과정에서 지금 겪고 있거든요. 무용, 연극, 음악 할 때 네. 뭐 시각장애인이 악보가 안 보여. 그럼 점자 악보를 보시거든요. 그럼 악보를 읽고 연습해서 외우고 기다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바로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연주력이 떨어지느냐? 악보를 외우면 충분히 연주를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중심의 어떤 창작 환경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속도와 배려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모토가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작업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나 이런 게 다 고려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역사부터 서비스 하려면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감수하자는 게 저희의 제안인 거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전에 워크숍을 하면서도 느낀 바인데 이 거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익숙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릴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기다리고 배려해야 될지를 태생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네. 어쩌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 아까 관계자들의 반응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뭐 참여했던 장애예술가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혹시 인상 깊거나 좀 독특한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뭐 다 독특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독특했는데 저희가 작업 중에 똑똑똑이라는
발달 장애인들 관객을 한 10여 명 모아놓고 가족이랑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뉴로 다이버전스라고 신경 다양성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들이 영국 같은 곳에 좀 있어서 근데 국내에서도 개발이 처음으로 된 거죠. 공연을 하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게 그쵸. 되면 공연장에 들어오면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1시간 동안 굴러가요,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서 미적으로 색깔, 이미지, 소리, 냄새, 여러 가지 음악 이런 요소를 통해서 집중을 시켰다가 풀어놨다가 하면서 아하. 흐름을 가져가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한 게 아니라 어떤 감각성들의 집중과 해체를 이제 공연에 녹여낸 거죠.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공연들을 누가 만들어 봤을까 싶은데 저희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가야금이 있었거든요, 악기가. 네. 가야금 소리가 좀 이상했나 봐요, 들리기에. 그 소리가 신기하니까 1시간 내내 그 앞에서 가야금 소리를 튕기고 있었어요. 공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싶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수용해내는 공연을 하면서 관람객, 공연자 둘 다 놀라운 반응을 해줬는데 네. 공연팀은 그게 이제 학교 같은 데서 강당에서 여러 번 했나 봐요. 제대로 된 프로덕션을 처음 만들어봤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조명, 음향, 네네네. 무대 장치 네.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기술 지원 하에서 공연다운 공연을 처음 만들어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 공연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어요. 이미지적으로, 네. 사운드적으로, 연주 모든 면에서. 네. 관객들 층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면 다 돌발 행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알아요. 다 돌발 행동인데 처음으로 아이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쉬고 계셨던 거죠. 뭘 해도 허용되고 당연한 행동이고 네. 너의 본성에 맞게 움직이는 거야라고 인정을 하는 그 모든 분위기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공연장에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데. 지역에서도 공연을 하면서 네. 이런 그런 네. 가치와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공연 전시 콘텐츠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이나 이런 예술의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양쪽 다 피드백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말도 안 걸고 그 뛰어다니던 가야금 치던 그 여자아이는 네. 갈 때 네. 모든 스텝과 극장분들 다 안아주고 갔어요. 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본인이 뭔가 만족도가 엄청 높았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뭐 어쨌든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네.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지표 같은 공연이었고요. 예. 너무- 사례 들자면 그거. 네네. 좀- 너무 훌륭한데요. 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장애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 본인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 가족이 이걸 책임지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례가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극장이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네. 갑자기 듭니다. 그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예, 아까 이제 국내 작품이었죠. 해외 작품 중에 백투백 시어터의 작품이 하나 왔었어요. 그 팀이 이제 연극 쪽에서 가장 유명한 입센상을 22년에 그걸 받아서 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극단이 됐죠. 발달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그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이고 호주의 질롱이라는 시골에 있는 극단인데 그 상을 받고 또 요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금곰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우와. 네. 뭐 이제는 뭐 자타공인 네, 네, 세계적인 네. 극단이 네. 돼버린 건데 그 극단이 작년에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저희 공연을 할 때 배우가 5명이었다가 네. 3명으로 줄어서 3명이 와서 공연을 했거든요. 2명이 은퇴를 하고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애 주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수명이나 여러 가지 건강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과 30년을 예술성을 위해서 극단이 해온 거예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극단이 아니고요. 예술적인 성취가 있는 극단이라는 거죠. 국제적인 페스티벌에 공연을 계속 해왔고 우리 쪽에 한국에 와서도 공연을 너무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갔고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서 그걸 해석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우리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장애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 되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메일을 이제 아까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쯤에 하나 초청하고 싶었던 너무 좋은 작품이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배우가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그 극단에 30년 동안 출근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이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거기 있는 배우들은 극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인생을 노년까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어딘가 또 가겠죠. 사회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개인의 불행으로 삼지 않고 사회적으로 담아내면서도 그게 꼭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것만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좋은 가치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영국, 호주 뭐 이런 영어권 몇몇 국가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그 극단은 지금도 그런 배우들이 매일 와서 훈련하고 작업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사회적 역할을 해가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작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여러 단체들이 오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단체들은 꼭 그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어떤 리더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뒷받침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극단 생활, 무용단 생활을 해오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한테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체는 그러면은 예술가 분들이 장애예술가, 비장애예술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 은퇴하시면 그 작품을 못 하나요? 그 작품 못 합니다. 이게 아이고. 이제 장애예술의 아이고. 그분이 빠지면 그 작업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제 그런 작업이어서 진짜요? 무용단 중에 이제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무용단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무용수가 네네. 있던 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작품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여러 무용단에 여러 작품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밖에 못하는 작업이었던 그런 게 좀 장애인 예술가들과의 활동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긴 합니다. 대체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막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네. 얘기를 조금 바꿔볼게요.